조금씩 안정을 찾은 듯하여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한선비는 대문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아 가연아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우선 순이어멈은 들락달락하다 친해졌고 둘째 서연, 셋째 소연, 넷째 하연까지 한선비님 댁으로 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비단장수도 오게 하여 한선비 몸에 비단을 대어보며 고르게 했죠. 비단심 만드는 사람, 간 만드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오게 하였답니다. 이렇게 한선비 댁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한선비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한단주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한단주는 아들 옆에서 가연처자가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칠서봐, 가연처자한테 가서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말라고 하거라. 늦은 저녁에 칠섭이가 가연아 씨 집에 찾아가 말을 하였습니다. 한준상 도련님 댁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복상 망한 집안과 엮일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우리 도련님 어찌해서 다시 집을 찾고 싶은 것 같은데 어림도 없어이다. 계속 우리 도련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오.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군. 칠섭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단주 생각이겠지? 가연아 씨는 생각할수록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 한선비가 불쌍하기만 했죠. 하지만 칠섭이라는 사람은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 그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한선비 댁에 가서 안방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별당에 들어가 뒷마당 쪽 마지막 기둥을 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 기둥에는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곳에 글씨를 새겨놓았던 거죠. 아버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이 기둥에 손을 올리고 괴로워하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다. 가연아, 아비가 일이 있어.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구나.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시려고요? 안 가시면 아니 되나요? 나도 가고 싶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봐야 해서 빨리 다녀오마. 아버지는 미소만 남기시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가연아 씨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며 그때 더 잡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거죠. 그때 한선비는 가연아 씨가 울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연아 씨의 슬픔이 한선비의 심장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답니다. 한선비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가연아 씨를 기다려 주었죠. 가연아 씨는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아 한선비를 부르려고 보니 한복과 두루마기까지 입고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님 어찌 옷을 다 입으시고 계신 겁니까? 오늘은 가연낭자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오. 같이 가줄 수 있겠어? 가연아 씨는 곰곰이 생각하고는 말하였습니다. 네, 그러지요. 저도 한선비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한선비는 제법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유를 부리며 걸었답니다. 한선비님 이제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옛 기억 속에 갇혀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든든한 치료제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가연아 씨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선비님이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선비와 함께 도착한 곳은 언덕 사이의 광활한 갈대가 무성한 호수였답니다. 가연아 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이곳입니다.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곳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 나이 17살 때는 아버지는 사내가 글만 읽으면 안 된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저를 이곳에 데리고 왔죠.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 사람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목소리는 숨이 막혀오는 듯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그런 한선비 손을 잡아주며 힘들면 그만 얘기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추궁하고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한테 무섭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니 내 손목을 꽉 잡고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하면 아니 된다면서요. 한선비는 괴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보았는데 그날의 힘들어하는 어린 한준상이 보여 가연아 씨의 포근한 품에 안아 주었답니다. 한선비는 가연아 씨의 따뜻한 품을 의지하며 그 날을 회상했답니다. 점잖은 대감님이 노하여 말을 하였죠. 대체 무엇하는 짓이요? 그만 멈추지 못하겠어? 한단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더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도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할 자구려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그 대감님이 뒤돌아가려는데 칠섭이가 칼을 뽑아 찔렀습니다. 어린 한준상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소리는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칠섭이가 말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단주가 귀찮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적당한 사람 사서 관아에 신고시키고 돈만 주면 죽어도 좋다는 사람 찾아 이틀 뒤 자백시켜라. 여기까지가 우리 아버지와 칠섭이의 실체입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생각하면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한선비의 말을 듣고 나니 칠섭이가 허튼 소리로 자신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리하여 한선비한테 말하였습니다. 한선비님, 어제 칠섭이란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요? 칠섭이가 가연낭자한테 무엇이라 하던가요? 한선비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계속 만난다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연낭자 그 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한선비님 괜찮으시겠어요? 가연낭자, 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선비는 야속하리만큼 뒤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마음을 알기에 한선비의 발자취를 따라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갔죠. 한선비는 별당에 도착하여 마지막 가연아 씨가 머무른 기둥에 가보니 기둥 맨 아래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 몸을 숙여보았죠. 아버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선비는 좀 전에 떠나보낸 가연아 씨가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기둥 옆 마루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한선비는 흙을 파보았죠. 그곳에는 서찰이 있었습니다. 가연아 아비다. 이 글을 내 딸이 평생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힘들게 살 너희들을 생각하면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교차하는구나. 가연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분명 죽인 자는 칠섭이라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한단주일 것이다. 오늘 그 자들을 만나기로 했단다. 그 자들은 국고로 들어갈 황금 상자를 함께 나누자고 하더구나. 뒷일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며 나를 설득했고 그리는 못한다고 하니 내 주변 사람들을 잡아놓고 오늘 언덕 사이에 있는 호수 갈대밭으로 나오라 했단다. 나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의 안전은 책임질 수 없다고 겁박을 주더구나. 가연아, 이 글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칠 것 같아 쓴 글이다. 절대 파헤치려 하지 말거라. 그 자들은 악귀이니라. 악귀이기에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다. 분명 나의 재산도 몰수했을 것이다. 아비가 준비한 집이 있단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연아, 아비가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가 미안하구나. 어미와 동생들 잘 부탁한다. 한선비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토해낸 얘기들이 다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 이야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한선비는 악을 쓰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선비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거죠. 그때 한선비의 입에서 비릿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악귀는 악귀가 대적해줘야지. 이 말을 남기고 광기 흐르는 눈빛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가연아 씨가 만들어준 옷들은 고이 접어 비단신과 갓등을 정성스럽게 옷장에 넣고는 자물쇠로 잠갔답니다. 그리고는 가연아 씨에게 익명으로 서찰을 썼죠. 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버님이 준비한 것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연아 씨한테 전달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연아 씨의 얼굴이 보고 싶어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마당에서 서찰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았죠. 한선비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어릴 때 아버지가 시켜 억지로 배웠던 검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선비는 운동신경이 남달라 배우는 속도가 빨랐죠. 아버지와 칠섭이를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체력을 키우고 틈틈이 무예책을 보면서 익혔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한선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단주는 첫째 아들이 왔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단주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들을 보니 무섭다고 징징거렸던 예전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한단주는 아들의 눈빛에 살기가 보여 섬뜩했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면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아들 같구나.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변해서 좋으십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아버지 이제 저도 상단 일을 배웠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좋으니 오거라. 그럼 내일부터 오겠습니다. 한선비는 신을 신으면서 살짝 휘청했죠. 한선비는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런 자신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다음 날 한선비는 누구보다도 일찍 상단에 나와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위치 파악을 했답니다. 한선비는 아버지한테 신임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발톱을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사의 방법을 터득하니 한선비가 진행하는 장사들이 이문을 많이 내어 상단은 더욱 더 번창하게 되었던 거죠. 한단주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신임을 했으며 상단의 밑바닥까지 보여줘도 될 거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서를 꺼내며 거래처와 조정의 대신들에게 무엇을 바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부채까지 모든 문서들이었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칠섭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날이 되었던 거죠. 문서에는 칠섭이를 통해 부적절한 일들을 행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존재가 더 작게 느껴졌답니다. 한선비는 칠섭이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아버지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악행이 멈출 테니까요. 그리하여 칠섭이가 실수로 일을 크게 키웠던 것들을 찾아내어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키워 칠섭이의 존재를 상단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단주는 칠섭이가 발톱의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칠섭이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한단주는 칠섭이를 배제하고 척척 일 잘하는 아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섭이는 한단주한테 서서히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섭이는 생각을 했답니다. 두 놈 중에 한 명은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한단주를 죽일까? 아들을 죽일까? 한단주를 죽이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동안 상단 일을 하며 몰래 빼돌려본 돈이 솔찬한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아들을 죽여야 되겠군. 칠섭이는 아들을 어디에서 죽일 건지를 생각했답니다. 마침 이틀 후에 한선비가 인삼 계약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서야 했던 거죠. 헌데 산 한 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악나라기로 유명한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단주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단주님, 이틀 후에 악나라기로 유명한 산적들이 사는 산을 넘어 인삼 계약하려 도련님이 가야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 제가 같이 따라가면 어떨까요? 아들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좋습니다. 무술도 잘하시니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이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떠나는 날이 되었답니다. 칠섭이는 스치기만 해도 옷감이 잘릴 수 있는 칼을 준비했죠. 한선비도 긴 칼을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칼은 저만 있어도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요. 알고 있다. 이거 차고 있으니 위압감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도련님은 멋으로 칼을 차신 겁니까요? 자네 조용히 하게나. 내가 칼도 못 쓴다고 소문낼 일 있는가? 그리고는 한선비는 웃으면서 칠섭이의 얼굴을 살폈죠. 칠섭이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살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산을 올라가는데 서로 여유를 부리며 걸어갔지만 긴장감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하니 칠섭이가 칼을 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칼을 한선비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한선비는 더 빠르게 돌면서 칼을 뽑고는 칠섭이의 오른 손목을 내려쳤죠.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칠섭이의 칼잡이 인생도 끝이 났답니다. 나를 죽일 생각이었군. 다리병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 고을에서 떠나거라.
아버지한테는 산적을 만나 싸우다가 죽었다고 알릴 테니 관아에 신고하면 한 단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는 차명이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이냐? 내가 살려줄 때 조용히 떠나거라. 칠섭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덜렁거리는 손을 잡고는 산적을 피해 사라졌답니다. 한선비는 상단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칠섭이는 산적하고 싸우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칠섭이가 싸우는 동안 도망쳤지만 조금 뒤에 칼싸움이 끝이 났고 산적들이 저를 쫓아와 겨우 도망쳤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녀석이었다. 죽었으니 잘 되었다. 순간 한선비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죠. 한선비는 상단 돌아가는 일이 아버지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모든 방식을 한선비 방식으로 바꾸었답니다. 한단주는 이해조차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자신의 입지는 상단에서 줄어들고 아들의 입지가 커져갔죠.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상단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들이 똑소리나게 운영을 하니 한단주는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한단주 집으로 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명은 사기죄, 방조죄이었습니다. 한선비는 익명으로 관아의 아버지의 사기죄와 방조죄 등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냈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칠섭이를 통해 가연아 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들도 함께 있었죠. 한단주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한선비는 아버지 가시는 길에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한단주는 아들 볼 면목이 없었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계속하다 보니 조금 남아있던 죄의식조차 없이 악마로 살았다는 것을 유배를 떠나는 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상단을 바로 잡기 시작했답니다. 국고로 들어가야 하는 황금 상자도 국고에 반납을 했으며 가연아 씨의 재산도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상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사람들도 찾아내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상단은 겨우겨우 운영이 되었지만 한선비는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죄가 탕감된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했답니다. 한선비는 마지막으로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을 알리기 위해 가연아 씨를 찾아갔죠. 가연아 시댁 담 너머로 들려오는 5명의 웃음소리는 한선비의 마음의 안개로 내려앉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연낭자가 보고 싶구나. 사실대로 말하고 나면 가연낭자를 못 볼 생각이 드니 힘이 드는구나. 한선비는 급히 발을 돌려가려 하니 누군가 한선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선비는 깜짝 놀라 뒤를 보니 가연아 씨가 붙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서로의 눈빛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둘만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았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가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한선비가 마당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님 동생들은 지금 별당에서 같이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혼자 잘 다니셔서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것이 힘이 드시는 겁니까? 가연아 씨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한선비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연낭자, 제가 혼자 다니는 것을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한선비님이 저를 보러 오지 않으시니 제가 못 참고 시간 날 때 이곳에 왔지요. 상단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연아 씨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가연아 씨의 표정은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눈에 한가득 담고자 쳐다보았답니다. 한선비님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습니까? 어여쁨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연아 씨는 부끄러워하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을